북촌의 오후는 언제나 조용한 소리들로 시작했다. 기와 위를 미끄러지듯 넘는 바람, 고양이가 마당 돌계단을 건너며 내는 가벼운 발소리, 그리고 대청마루에 놓인 다다미 위로 떨어지는 햇빛이 천천히 이동하는 소리 없는 시간. 김혜진은 늘 그렇듯 아침부터 닭이를 꺼내 물을 데우고 입차를 덜어 작은 다관에 담았다. 남쪽 창을 반쯤 열어두니 향이 마당으로 퍼져나갔다. 다관에서 첫 잔을 따라 비워낸 후 그녀는 두 번째 잔을 들고 마루 끝에 앉아 한숨을 놓았다. 55. 혼자 산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이한옥은 그녀에게 집이자 세계,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의식이었다. 북촌은 변하고 있었다. 관광객이 몰려와 셀카봉을 들고 골목을 채웠고 옛 담벼락 너머로는 카페 음악이 흘렀다. 하지만 혜진의 집 골목 끝, 나무문에 작은 빗장을 걸어두는 이 집만큼은 거기 그대로였다. 낮에는 산자락 위로 구름이 늘어지고 밤이면 처마 끝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늘 변화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저 흐르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처럼. 그날 오후였다. 나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서너 번, 규칙적으로. 혜진은 발걸음을 옮겨 문을 열었다. 마당 너머 외부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감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얇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혜진 댁이 맞을까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혜진이 넘겨다보며 맞습니다만 하고 대답하자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박준호라고 합니다. 북촌에서 한옥 임대와 매매, 문화재 보존형 리모델링 컨설팅을 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아래층 사랑채 공간을 사무실로 임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사무실이라니. 혜진은 잠깐 눈썹을 올렸다. 그가 말하는 아래층은 사실상 사랑방과 건넌방을 잇는 기역자 구조의 건물로 남편 생전에 서예 수업을 하던 곳이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창고처럼 쓰이다가 몇 해 전부터는 깨끗이 비우고 문만 닫아두었다. 사람 발길이 끊긴 공간은 공기부터 느려지는 법이었다. 우리 집은 문화재 지정구역이고 함부로 고치거나 간판을 걸 수도 없어요. 혜진이 말했다. 사람들 들락날락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간판은 밖에 아니라 안쪽에 작게, 구조 변경은 일절없이, 드리는 집기만 목재와 종이, 천으로 맞추겠습니다. 방문도 벗기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요. 일이 있어도 소란스럽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고객은 대개 한옥을 존중하는 분들이라. 그는 말을 멈추고 다시 허리를 낮추었다. 예의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습관처럼 몸에 뱀 공손함이었다. 명함에는 북찬 해녹 리엘티라는 영문상호와 함께 한글로 북촌화 녹중계가 적혀 있었다. 서울 종로구의 주소, 휴대전화 번호, 전통건축학과 출신이라는 작은 이력도.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혜진이 길게 숨을 내쉬고 문을 열어젖혔다. 먼 길 오셨을 텐데. 마당을 건너 대청으로 올라오자 박준호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커다란 보료 위에 무릎을 꿇고 앉는 모양이 어색하면서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는 않았다. 그녀가 차를 내리자 그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았다. 향이 좋네요. 그가 말했다. 보이차인가요? 발효차예요. 오래 묵힐수록 둥그러지지요. 사람도 그렇고. 그가 웃었다.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다. 차가 두어 잔 오가는 동안 혜진은 질문을 던졌다. 왜 이 집인가? 언제부터 이 일을 했나? 하루에 손님은 얼마나 오나? 그는 차근차근 대답했다. 한옥에서 자랐고 대학에서 건축을 배웠고 오래된 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한때는 대형 중개소에 있었지만 북촌에서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생각에 작은 사무실을 차렸다고. 그는 빨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와 고요라는 단어를 자주 골랐다. 그런데요, 박씨, 혜진은 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는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겨요. 아이가 부산에 있고 저는 대체로 혼자 있지요. 문턱을 넘는 사람은 적을수록 좋고요. 네, 잘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사랑채 앞마당 쪽으로 출입 동선을 만들고 안채 쪽으로는 발걸음을 돌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약제라 불시에 손님이 몰리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는 다이어리를 꺼내 몇 가지 항목을 적었다. 간판 내부만, 목재, 방문 소음 최소화, 예약 시간 엄수. 사소한 디테일들이 종이 위에 정돈되어 가는 것을 보며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놀림을 따라가고 있었다. 오래 비워둔 방에 작은 바람이 들어오는 듯한 기분. 물론 바람은 언제든 문을 닫으면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닫아만 둘 수는 없는 어느 날이 있는 법이었다. 임대 기간은 그녀가 물었다. 1년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이웃 시세를 따르되 유지보수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전기선도 외부 덕트 없이 기존 선로를 사용해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결정을 밤까지 데려갔다가 아침에야 허락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이었다. 오후 빛이 대청을 비스듬히 건너가고 종로 방향 어딘가에서 풍경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다. 박준호는 마당의 감나무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거두었다. 오늘은 말씀만 여쭤보려 했습니다. 그가 일어섰다. 시간 드릴 테니 충분히 생각해 주세요. 현관으로 나가며 그는 다시 한번 허리 깊숙이 인사했다. 그녀가 문을 닫으려는데 그는 갑자기 그리고 하고 덧붙였다. 제가 한옥에 들어설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요. 나무가 숨쉬는 소리가 있어요. 이 집은 특히 그 소리가 선명하네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그 말이 한동안 대청에 남아 있었다. 혜진은 석가래를 올려다보았다. 오래된 나무들, 손때가 묻은 기둥, 문살 사이로 들어오는 늦은 햇살. 나무가 숨쉬는 소리라. 어쩌면 그건 자기 숨소리일지도 모른다. 해가 기울 무렵 부산에 있는 딸 수연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냈어? 이번 주는 못 올라갈 것 같아. 혜진은 짧게 오늘의 방문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무실로 쓰자고? 엄마, 조심해야 해. 한옥 임대 관련 사기 뉴스 많이 봤어. 계약은 꼭 변호사랑 보고. 수연의 목소리는 늘 또렷했다. 혜진은 알고 있어. 엄마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하고 웃어 넘겼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당 공기가 한결 차가워져 있었다. 밤이 되자 북촌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다. 관광객들의 발소리도 상점 음악도 멀어졌다. 혜진은 사랑채 쪽 문을 열어 방 안을 훑었다. 비어있는 5평 남짓한 공간, 희난지 창호에 비친 달빛, 구석에 놓인 오래된 벤치 하나. 남편이 생전에 붓을 걸어두던 고리가 아직 있었고 그 위엔 이제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다. 빈자리는 때로 사람을 더 솔직하게 만든다. 문을 닫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문을 다시 여는 일, 그 안에 타인의 숨을 들이는 일은 과연 무엇을 바꾸게 될까? 아마도 잠깐의 소란, 몇 잔의 차, 몇 개의 약속, 그리고 예기치 않은 무언가. 혜진은 오래 머뭇거리다가 대청으로 돌아왔다. 다과는 아직 따뜻했고 그녀는 마지막 잔을 따랐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변호사인 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의 친구였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랑채를 임대할까 하는데 문화재 구역 조건을 고려해서 계약서 초안을 부탁해요. 구조 변경 금지, 소음 기준, 사생활 침해 금지, 임대인의 철회 권한까지. 민석은 좋아. 표준계약의 특약을 촘촘히 넣자. 서두르지 말고. 라고 했다. 혜진은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참 동안 마당을 걸었다. 돌계단을 오르내리고 감나무를 한 바퀴 돌아보고 처마 끝 먼지를 털었다. 움직이다 보니 마음이 조금 정돈되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낯익은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다. 문을 열자 어제의 남자가 서 있었다. 이번엔 코트 대신 단정한 니트를 걸치고 종이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웃집 할머니께 들렀다가 왔습니다. 떡을 좀 나눠주시더군요. 김혜진 선생님도 드시라고.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떡의 따뜻한 온기가 종이 너머로 전해졌다. 혜진은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다. 박준호 씨 임대건은 일단 계약서 초안을 받아보고 검토해봅시다.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까다로울 거예요. 박준호의 얼굴에 짧고 고요한 안도가 스쳤다. 네, 까다롭게 해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에도 혜진은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골목 위로 햇빛이 번지고 어디선가 풍경이 울렸다. 나무 문을 닫으며 그녀는 알았다. 이제 이 집의 시간은 아주 조금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다. 아직은 미세한 변화, 그러나 분명히 감지되는 진동. 그리고 그 진동이 어디로 가 닿을지는 그녀 역시 모른다. 다만 한 가지, 문을 열고 닫을 권한은 여전히 그녀에게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계약서는 사흘 뒤에 준비되었다. 강민석이 이메일과 함께 종이 원본을 들고 북촌으로 올라왔다. 대청에 낮은 상을 펴고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계약서 첫 장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준수 조항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구조 변경 금지, 외부 간판 부착 금지, 방문 출입 동선 분리, 예약제로 제한된 방문만 허용, 소음 기준 준수, 야간 행사 금지. 특약란에는 더 촘촘한 문장들이 들어갔다. 임차인은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의 의무 가입, 유지보수는 임차인 부담, 한지 목재 손상 시 원상 복구, 임대인의 정당한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즉시 해지. 보증금은 3달치, 월세는 이웃 시세를 기준으로 하되 매년 갱신 시 검토. 혜진은 한 줄씩 또박또박 읽고 강민석이 설명하는 부분마다 표시를 해두었다. 박준호는 조용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동의합니다. 제가 한옥에서 일하려면 이 정도는 당연합니다. 그가 사인을 하기 전 혜진은 마지막으로 출입은 사랑채 쪽 문만 쓰고 안채는 금지입니다. 손님이 와도 마당 안쪽으로는 모시지 마세요. 라고 덧붙였다. 준호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포개었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서로의 파일 속으로 들어가고 보증금 이체 확인 문자가 도착했을 때 대청으로 바람이 한 줄기 들어왔다. 강민석은 야무지게 종이를 정리하며 미소를 띄었다. 혜진 씨, 잘했어요. 이 정도면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명란에 남긴 자신의 이름이 희한하게도 단단해 보였다. 이틀 뒤 작은 이삿짐 트럭 한 대가 골목 입구에서 멈추었다. 기사와 젊은 직원 두 사람이 양말 바람으로 사랑채 마루에 올라와 연필로 숫자를 적어놓은 소형 가구들을 조심스럽게 들였다. 소나무로 만든 낮은 책상, 좁은 폭의 책장 2개, 회전의자 대신 좌탁 앞에 둘방석, 케이블을 숨기기 위한 소립색천 커버. 한지 등은 전통 무늬를 살려 작은 스탠드로만 두었다. 박준호는 들락거릴 때마다 천천히 문틀 비비지 마요 하고 목소리를 낮췄다. 계절 습도계를 벽에 걸며 그는 혜진을 돌아보았다. 겨울에는 건조해서 갈라짐이 올 수 있어요. 가습기를 낮게 틀어두겠습니다. 책장 한 칸에는 두툼한 도록들이 꽂혔다. 전주, 안동, 서울 도성부지의 옛 지도와 한옥 설계 규정집, 그리고 외국인 고객을 위한 영문 안내서. 방 한켠에는 먹향이 나는 묵죽의 작은 족자가 걸렸다. 글씨를 좋아하나 봐요. 혜진이 묻자 준호가 웃었다. 아버지가 서예를 하셨어요. 저는 서툴지만 분눌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간판은 약속대로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작게 세워졌다. 북찬 해녹 리얼티, 아래 한글로 북초나 녹중계. 손님이 사랑채 문을 열면 비로소 그 글자가 보이게끔 했다. 골목을 지나가던 동네 분들이 마당 앞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새로 들어오나? 사무실이라네. 요즘 이런 게 많아. 혜진은 문간에 서서 인사를 했다.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네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옆집 할머니가 웃으며 좋은 사람 같더라 하고 어깨를 두드렸다. 첫날, 준호는 1시간 간격으로 3번의 예약을 잡았다. 그는 손님을 사랑채 쪽 매화나무 아래로 안내하고 방석을 내주며 조심스럽게 앉도록 권했다. 말소리는 낮고 일정했다. 한옥은 방향을 먹고 삽니다. 처마가 얼마나 햇빛을 가리는지, 마당을 어떻게 지나 바람이 드나드는지 외국인 부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누군가 웃을 때마다 혜진은 안채에서 그 온도를 느꼈다. 시끄럽다는 느낌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아마 온도일 것이다. 정오 무렵 준호가 대청으로 올라왔다.
작은 병에 담긴 유자청과 봉지에 든 약과를 내밀었다. 점심 전에 차에 타드시면 좋습니다. 혜진은 유자청을 작은 잔에 풀어 2잔을 만들었다. 둘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았다. 오늘부터 몇 시까지예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은 쉽니다. 중간중간 나가는 일이 있어도 사랑채 쪽만 사용하겠습니다. 난 오후 3시에는 꼭 한번 앉아 차를 마셔요. 그 시간엔 조금 조용히 해줄 수 있나요? 메모해두겠습니다. 그는 마당에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한숨 섞인 미소를 지었다.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계절이 보이는 집이 많지 않잖아요. 여기서 일하게 돼서 기분이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는 말은 여러 뜻을 포괄했다. 혜진은 굳이 묻지 않았다. 이곳에서의 이상함은 대체로 좋은 쪽에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며 한결같음으로 변하는 법이니까. 오후에는 가끔 키보드 소리가 천천히 울렸다. 종이 넘기는 소리, 펜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 그리고 문 열리는 소리가 일정한 패턴을 만들었다. 혜진은 그 사이사이에 빨래를 널고 김치독의 뚜껑을 점검하고 장독대의 자리도 한번 바꿔보았다. 사랑채 문에서 풍경 소리가 짧게 났고 들어오는 발걸음에 맞춰 풍경은 금세 멈췄다. 그는 문을 닫을 때마다 손바닥으로 살짝 문틀을 눌러 딱 맞게 닫히도록 고쳤다. 문이 탄력이 살아있네요. 남편이 자주 손봤어요. 짧은 말들이 왕복했다. 해질 무렵 첫날의 예약이 끝났다. 준호는 마룻바닥을 마른 걸레로 훑고 방석을 털어나란히 세웠다. 쓰레기는 작은 종이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갔다. 혜진은 안채에서 그것을 보며 어쩐지 안심했다. 사소한 마무리는 종종 사람을 보여준다. 저녁에 부산의 수연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다. 사랑채 안쪽 책장과 낮은 좌탁이 비치는 사진. 엄마, 예쁘네. 하지만 계약서 다시 확인해. 간판은 안쪽 맞지? 답장이 곧바로 왔다. 안쪽이야. 민석 변호사가 다 봐줬어. 혜진이 적자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혹시 통장이나 도장, 서류 원본은 어디 있어? 절대 외부에 보이지 마. 수연의 걱정은 예측 가능한 자리에서 튀어나왔다. 혜진은 웃으며 알겠어. 안심해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둘째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와서 한지 창살 틈을 야른 솔로 털었다. 밤새 안개가 끼었나 봐요. 물기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러곤 전기선이 보이지 않도록 벽 뒤로 정리하고 휴대폰으로 습도 수치를 확인했다. 손님 한 명이 예약 시간보다 먼저 와서 문간에서 망설이자 그는 마당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시 입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북악산 능선을 잠깐 가리켰다. 한옥은 뒤를 믿고 앞을 바라봅니다. 손님이 따라 웃었다. 점심 무렵 동네 분이 떡국떡을 들고 들렀다. 새 이웃이면 인사해야지. 혜진이 대신 받아들며 우리 집은 이웃이 자주 오가요 하고 귀띔하자 준호는 두 손을 모아 꾸벅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바로 말씀 주세요. 사람 사이에 놓는 말은 간판보다 중요하다. 그 말을 어떻게 굽히느냐가 집의 공기를 정한다. 한 번 짧은 전화가 사랑채에서 울렸다. 준호는 즉시 바깥으로 나가 낮은 소리로 몇 마디를 하고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예약 변경 문의였습니다. 혜진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의심해야 할 이유도 안심만 할 이유도 갖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오로지 지켜보는 때였다. 해가 서쪽 담장 위로 넘어갈 즈음 사랑채 안쪽의 전등이 다정하게 켜졌다. 한지등 아래에 앉으면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혜진은 안채에서 마지막 차를 우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새로운 리듬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한동안일 수도, 금방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감각은 분명했다. 이 집의 숨이 조금 달라졌다. 대청을 스치는 바람이 한 박자 느리게 드나들었다. 밤이 내려앉았을 때 준호는 사랑채문에 작은 쪽지를 붙여두고 갔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조용히 시작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혜진은 문을 닫기 전 그 쪽지를 한참 바라보았다. 이후의 계절들에서 이 글씨가 어떻게 변해갈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지금은 신중히 열고 신중히 닫는다는 약속이 문설주에 새겨진 듯 느껴졌다. 봄빛이 한층 맑아진 셋째 주, 사랑채의 리듬은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오전 10시에 첫 예약이 시작되고 오후 3시쯤이면 혜진의 차 시간에 맞춰 잠깐 고요가 내려앉았다. 박준호는 하루에 몇 번 안채 쪽 대청으로 올라와 잠시만 쉬어도 될까요? 하고 묻고서는 마루 끝에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찻잔을 받았다. 혜진은 깊게 우린 발효차 대신 그가 좋아하는 유자차를 잔 하나 따로 준비해두기 시작했다. 차가 오르내리는 동안 짧은 이야기들이 쌓였다. 어느 날 그는 종이 상자 하나를 들고 왔다. 상주에서 사온 곶감이에요. 고객 만나고 오는 길에 들렀습니다. 상자를 열자 눈처럼 하얀 분이 앉은 곶감들이 단정히 누워 있었다. 혜진은 하나를 잘라 접시에 담고 나무 포크를 얹어 건넸다. 감나무도 사람도 잘 말리면 더 달아지죠.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급히 불을 쬐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람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두는 거죠. 그가 다녀온 도시 이름들이 차례로 마루에 올랐다. 전주에서는 오래된 골목길 사무소를 봤고 안동에서는 기와 물매를 회복한 사례를 보고 왔다고 했다. 사람들이 한옥을 관광용 배경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노동과 생활이 지키는 집이라는 거요. 그가 말을 고르는 방식은 느렸고 혜진은 그 느림을 싫어하지 않았다. 주말이 가까워오던 금요일, 부산에 있는 딸 수연이 KTX를 타고 올라왔다. 대문 앞까지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며 엄마 하고 반가워했다. 혜진은 마당에서 딸을 안아주며 사랑채 안쪽을 힐끗 돌아보았다. 내부 간판이 비치는 각도였다. 수연의 눈에도 그 글자가 곧장 들어왔다. Buckshin Hannock Realty. 예쁘게 해놨네, 수연이 짧게 말했다. 목소리 끝에 어쩔 수 없는 경계가 묻어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둘은 대청에 앉아 마주보고 차를 마셨다.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계약서는 변호사님이 다 봐주셨다지만 요즘 사기 수법이 더 세련돼. 도장, 등기권리증 같은 건 절대 밖에 보이지 않게 하고 혹시 임차인이 계약 외의 서류를 요구하면 바로 나한테 알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사랑채 출입만 허용이고 예약제로만 운영해. 소란스럽게 하지 않더라. 그러면서도 혜진은 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은 늘 안전을 넘어 위험을 상상할 재능을 가지고 있는 법이었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박준호가 문간에 서서 인사를 건넸다. 김수연 씨 오셨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수연도 예에 바르게 인사했다. 세 사람이 잠깐 같은 마루 위에 앉았다. 준호는 계약서 특약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불편 드릴 일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질문을 놓지 않았다. 요즘 한옥 중개업은 어떤가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그는 침착하게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를 들며 대답했다. 전문적이되 호들갑스럽지 않았다. 대화는 무난히 끝났다. 그러나 무난함이 의심을 지우는 건 아니었다. 수연은 저녁에 방으로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말했다. 엄마, 마음이 흔들릴 일이 있어도 서류는 흔들리지 않게. 혜진은 웃으며 내가 엄마를 몇 년을 본 줄 아냐 하고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떠나는 뒷모습을 문 밖까지 배웅하고 돌아오는데 문간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패딩에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였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박준호 씨 여기 계세요? 혜진이 지금은 자리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지난번 건 말입니다. 상환 일정이 조금 당겨졌어요. 연락 좀 꼭 전해주세요. 상환이라는 단어가 미세한 금속성의 울림을 남기고 사라졌다. 남자는 더 말을 보태지 않고 골목으로 사라졌다. 혜진은 마루에 서서 그 명함을 한동안 내려다보았다. 회사명은 들어본 적 없는 대부법인 이름이었고 작은 글씨로 단기 브리지 파이낸싱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명함을 접어 종이 봉투에 넣었다. 준호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자 봉투를 다시 접어 두었다가 꺼내며 말했다. 누가 다녀갔어요. 상환 일정이 어쩌고. 준호의 눈빛이 스치듯 어두워졌다가 금세 제자리를 찾았다. 아, 자금 파트너입니다.
프로젝트 하나가 마무리 단계라 일정 조율 중이에요.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설명은 간단했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설명의 간단함이 곧 불안의 단순화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날 오후 비가 잠깐 뿌렸다. 한 지문에 맺힌 물방울이 투명한 점을 찍는 사이 사랑채 안에서는 외국인 부부가 열심히 메모를 했다. 겨울 난방은 온돌과 보조 전기판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습도는 40% 전후로 유지하시면 좋고요. 준호의 설명이 이어졌다. 혜진은 안채에서 조용히 고무 대야를 닫고 뚜껑을 말렸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손은 더 정교해지는 법이다. 비가 그치고 마당의 감잎이 반짝이자 그녀는 사랑채로 향했다. 곶감 잘 먹었어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덕분에 차가 달아졌죠. 준호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명함이 든 봉투를 다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제가 보관할 건 아니죠. 그는 잠깐 망설이다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표정이 조금 굳어지려던 순간 그는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다음 주에 전주 한옥마을에 잠깐 들를 예정인데요. 좋은 다완을 만드는 도예가가 계셔서 선생님이 쓰실 만한 걸 찾아볼게요. 그녀는 대답 대신 찻잔에 물을 채웠다. 그릇은 그릇대로 제 자리가 있어요. 억지로 자리를 만들어주면 금방 비어요. 해가 기울 무렵 동네 할머니 두 분이 마당으로 들어와 어제떡을 드렸는데 맛은 좀 어땠나? 하고 물었다. 준호가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꿀떡이 특히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진은 그가 머뭇거리지 않는 예의를 알고 있었다. 다만 예의의 정확함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란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차가워졌다. 혜진은 사랑채 불을 끄고 문을 닫는 준호의 손을 멀리서 보았다. 그는 문이 닫힐 때 손바닥으로 문틀을 살짝 짚어 문살의 떨림을 가라앉혔다. 작은 동작 하나로 방 안의 공기가 더 오래 따뜻하게 머물게 되는 법이다. 그 동작을 보며 혜진은 안도와 경계가 동시에 가슴에 닿는 것을 느꼈다. 사람은 대개 좋은 습관과 나쁜 사정이 함께 있는 법이니까. 그 밤 혜진은 수첩을 꺼내 두 줄을 적었다. 차는 오래 우릴수록 둥그러진다. 그러나 물을 바꾸는 때를 놓치면 떫어진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북촌 골목 위로 바람이 스치고 멀리 풍경이 울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제자리였지만 마음의 한 기퉁이는 작은 파문을 품고 있었다. 내일도 10시에 사랑채에 불이 켜질 것이다. 차는 다시 우러날 것이다. 그녀는 그 사실을 믿었고 동시에 믿지 않았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 놓인 잔 하나가 마루 위에서 아주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초여름이 북촌 골목으로 스며들었다. 장마 직전의 습도가 한지결 사이사이에 얇게 내려앉고 처마 끝에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밤의 물방울이 미세하게 반짝였다. 사랑채의 리듬은 여전히 규칙적이었지만 공기 속엔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 섞여들었다. 혜진은 3시의 차 시간을 변함없이 지키면서도 마루 끝에서 마당을 건너 사랑채 문턱을 오래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그날 저녁 장맛비 예보가 있던 날이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 박준호가 사랑채 불을 끄고 마당을 건너왔다. 대문 쪽에서 시작된 비냄새가 담장 위로 넘어와 대청에 얇게 퍼졌다. 준호는 문지방에 서서 마당을 잠깐 훑어보고 조심스레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혹시 저녁 같이 하실래요? 장마 전에 북촌 골목 달빛이 예뻐요. 가까운 칼국수 집인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혜진은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우비를 꺼내 건넸다. 칼국수는 비 오는 날 더 맛있지요. 잠깐 다녀옵시다. 늦지 않게. 골목 끝 작은 집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을 앞에 두고 둘은 한동안 말없이 먹었다. 국물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이 안경을 흐리게 했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준호가 갑자기 허리를 고추 세웠다. 그의 손끝이 그릇 가장자리를 스치고 멈췄다. 선생님께 실례가 아니라면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단어를 천천히 고르는 사람처럼 문장 사이에 작은 숨을 넣었다. 여기 와서 일하면서 하루의 시작과 끝이 달라졌습니다. 소리의 높낮이, 바람의 방향, 선생님이 우려주시는 차의 온도까지도요. 제가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존경과는 다른 쪽의 마음입니다. 칸막이에 부딪힌 빗방울 소리가 작게 튕겨나왔다. 혜진은 그 말이 공기 중에 번지는 속도를 천천히 따라갔다. 칼국수 그릇은 어느새 식어 있었다. 그녀는 물수건을 접어놓으며 낮게 대답했다. 고맙소.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런데 나는 내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는 잘 묶었지만 마음은 묶어본 적이 많지 않아서요. 둘은 길게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돌아오는 길,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마 밑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서 준호는 우산을 조금 치켜들어 그녀의 어깨 위로 더 들이웠다. 문 앞에서 그는 더 말을 얹지 않았다. 늦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민석이 들렀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살짝 덜고 대청에 앉자마자 그는 종이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혜진 씨, 부산에 있는 수연이가 자꾸 전화하길래 겸사겸사 왔어요. 잘 지내죠? 차가 두어 잔 오간 뒤 민석은 어제 들은 소식처럼 자연스레 화제를 옮겼다. 요즘 종로 상권에 소문이 하나 있더군요. 박준호 씨 이름이 보였어요. 나쁜 쪽이라기보다 빠듯한 쪽, 인천 쪽 프로젝트 하나가 지연되면서 단기 자금을 메우는 중이라고. 이 바닥에서 드문 일도 아닙니다만 빚은 때를 재촉하는 법이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환이라는 말이 왔다 갔다 하더군요. 며칠 전에도 누가 다녀갔고. 계약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람 사는 일은 종이에만 있지는 않아요. 마음을 움직이는 말과 사정을 견디려면 사전에 경계선을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민석은 말끝을 단단히 묶어두었다. 그날 오후 비가 잠시 그쳐 햇살이 한지 문살 위로 흐렸다. 준호가 상자를 하나 들고 사랑채에서 대청으로 올라왔다. 서가 정리를 하다 보니 지역별 자료가 섞여서요. 분류표를 같이 보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심미안이 필요합니다. 둘은 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아 라벨을 붙였다. 지붕 물매, 단열, 외국인 임차 가이드, 문화재 보존 규정. 종이에 촉감을 옮기는 사이 혜진의 손끝에 낯익은 활자가 걸렸다. 등기부등본 발급 문서 상단에 찍힌 주소, 그녀의 집 주소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눈이 거기에 머물렀다. 문서 오른쪽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시세 담보가치 비교, 내부 참고. 이건 왜 여기 있죠? 혜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준호의 눈동자가 짧게 흔들렸다. 곧 표정이 정돈되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인근 한옥들 등기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집도 그 목록에 들어갔고요. 내부 공유용입니다. 외부에 나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마른 문장으로 완결되어 있었지만 설명의 매끄러움이 곧 설득의 완결을 뜻하지는 않았다. 혜진은 문서를 다시 상자 안에 놓으면서 단단히 닫힌 상자 뚜껑 위에 손바닥을 잠깐 올려두었다. 앞으로는 제 집 관련 문서는 제 눈앞에서만 다루어 주세요. 이런 건 얇은 종이 한 장이지만 집에겐 무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마당의 감잎이 젖어 색이 짙어졌고 풍경이 짧게 떨렸다 멈췄다. 혜진은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 가져왔다. 둥근 잔 가장자리 위로 김이 얇게 올라왔다. 둘은 잠깐 아무 말 없이 찻잔을 손에 쥐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으나 어떤 결이 새로 생겼음을 서로 알고 있었다. 저녁 무렵 골목에서 누군가가 혜진을 불렀다. 옆집 할머니였다. 아가씨, 어제 밤에 문 앞에 젊은 남자 둘이 서 있더라. 사무실 찾는다고. 조용히 돌아갔지만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니 조심하자고 혜진은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보시면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골목의 기척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의 촉을 믿었다. 밤이 깊어지자 장맛비 소리가 처마 밑에서 났고 길게 흘렀다. 사랑채 불이 꺼지고 준호의 발걸음이 대문 쪽으로 사라졌다가 멈췄다. 잠시 뒤 대청 문가에 작은 쪽지가 놓였다.
등기부 관련 문서는 내일부터 선생님 앞에서만 열람하겠습니다. 오늘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사과는 분명했지만 혜진은 문을 닫기 전 그 쪽지를 잠시 더 바라보았다. 종이의 흰면이 빗물에 조금 축축해져 있었다. 방으로 들어와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잉크가 한지에 천천히 번졌다. 고백은 여름비 같다. 처마 아래를 적시고 향을 살리기도 하지만 석갈에 속까지 스며들면 나무가 무거워진다. 무게를 잴 사람은 나다. 한 줄 더 보탰다. 좋은 마음과 위험한 일은 때로 같은 문으로 들어온다. 문지방을 보는 눈을 잃지 말 것. 다음 날 수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서울 비 많이 와. 건강 조심하고 서류는 내가 말한 대로, 혜진은 응, 장마 시작. 내 말대로 하고 있어. 라고 답했다. 그리고 강민석에게도 짧은 문자를 보냈다. 등기부 사본을 그가 내부 자료로 보관. 내 앞에서만 열람하도록 하배. 특약에 관련 문구 추가 가능할까요? 곧바로 전화가 왔다. 가능하지요. 임대인의 소유 관련 모든 문서에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열람 복사금지 조항을 넣죠. 내일 들르겠습니다. 사흘째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던 오후, 준호가 마당을 가로질러 와서 조심스레 섰다. 표정은 전날보다 단정했고 말투는 한결 낮았다. 선생님, 어제 말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 일은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한편 제 마음을 번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선생님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배우겠습니다. 혜진은 그를 곱게 바라보았다. 거리두기는 가구처럼 자리를 정해 놓아야 합니다. 움직이면 삐걱거려요. 오늘 정한 거리는 당분간 그 자리에 두지요. 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멈췄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사랑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비소리 사이를 지나가 대청 깊숙이 흘렀다. 바람이 북악산 쪽에서 내려왔다. 마루는 서늘했고 다과는 여전히 따뜻했다. 혜진은 마지막 잔을 천천히 따랐다. 사랑채의 불빛이 한지문 밖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다 인해 안정되었다. 집은 아직 제 호흡을 잃지 않았다. 다만 숨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타인의 온도를 재는 일이 늘어났을 뿐.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비 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여 여름 초입의 향이 집 전체에 가만히 앉았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또렷해졌다. 장마가 잠시 숨을 고른 듯 소강 상태가 되자 북촌 골목의 공기도 한결 가벼워졌다. 그러나 혜진의 마음은 오히려 무게가 늘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차를 우리고 한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의 결을 따라가다가 휴대전화의 진동을 들었다. 수연이었다. 엄마, 어제 민석 변호사님이 연락 주셨어. 조항 추가했다고. 그래, 내 앞에서만 등기부 열람, 복사 금지. 서류는 더 촘촘해졌어. 잠깐의 안도 뒤 수연의 목소리는 한 톤 낮아졌다. 엄마, 서울 들어가면 내가 알아봐 줄게. 박준호 씨 신용이랑 최근 프로젝트. 엄마는 무조건 조심. 누가 뭐라 해도 서류는 룰이고 마음은 그 다음이야. 알고 있어. 혜진은 짧게 대답했지만 딸의 말이 남긴 잔향이 오래갔다. 규칙과 마음 사이 그 간격이 오늘따라 더 넓어 보였다. 오전 예약이 끝나고 한가한 시간, 골목 입구에서 빵 냄새가 불어왔다. 단골인 빵집 사장이 마당에 얼굴을 내밀었다. 누님, 어제 저녁에 손님들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박 사장님 이름이 잠깐 나오더라고. 인천 쪽에서 사업 하나가 꼬였다나. 뭐 요즘 어디 안 꼬이는 데가 있나 싶지만 돈 얘기 나오는 건 늘 불편하지. 쓸데없는 소문 취급을 할 수도 있었지만 혜진은 그 말을 접어 주머니에 넣듯 마음속에 넣었다. 골목 사람들의 촉은 종종 정확했다. 옆집 할머니도 점심 무렵 들러 밤중엔 문단속 잘하라며 엊그제처럼 젊은이 둘이 서성거리는 게 싫다고 또 한 번 강조했다. 오후 3시, 차 시간에 맞춰 준호가 올라왔다. 유자차를 내려놓는 찰나 혜진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인천 얘기가 동네에 조금 돌던데요. 준호는 잔을 들던 손을 아주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리모델링 승인이 지연되면서
분양 일정이 밀렸어요. 단기 자금으로 메워야 해서 브리지 파이낸싱을 쓰고 있고요. 지금은 매듭 짓는 과정입니다. 당연한 절차인가요? 드문 일은 아니지만 반갑지는 않죠.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선생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요. 말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정돈된 말이 곧 안심의 증표일 수는 없었다. 혜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덧붙였다. 며칠 전처럼 등기부가 섞여 있는 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집과 관련한 어떤 가능성도 머릿속에서 지워두세요. 여기선 가능성보다 확실함이 먼저니까. 네, 준호는 짧게 대답했다. 그 짧음이 더 이상 덧붙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해질 무렵 준호가 사랑채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상자를 이리저리 옮기다가 대청으로 올라왔다. 종이 두어 장을 들고 선생님,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선생님 서명도 도장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 열람 확인서입니다. 서류 상단에는 거주 확인이라는 제목이 있었지만 하단 작은 글씨가 눈에 걸렸다. 관련 부속 서류는 필요시 제출 가능. 혜진은 종이를 돌려주었다. 내가 모르는 부속이 있는 서류에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강민석 통해 공식 문서로 요청하세요. 내 손을 거치는 건 이 집 도어락만이면 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접어넣었다. 네, 죄송합니다. 성급했네요. 그가 내려간 뒤 혜진은 한동안 마루에 앉아 있었다. 뼈대를 타고 도는 바람 소리가 기둥에서 아주 낮게 났다. 집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는 소리. 그녀는 손바닥으로 마루를 쓸듯이 문질렀다. 다음 날 혜진은 종로의 작은 다실에서 강민석을 만났다. 황동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텁텁하지 않은 고미가 혀끝을 어루만졌다. 민석은 메모장을 펴고 말했다. 로그를 남기세요. 날짜, 내용, 누가,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는지. 사소해 보여도 쌓이면 증거가 됩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네요. 의심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기록은 감정을 낮춥니다. 감정이 낮아지면 판단이 분명해지고요. 민석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면이 선명했다. 그리고 전화로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대면해서 가능하면 제3자도 있게.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집에 작은 수첩을 마련해 두었다. 6월 17일 오후 3시. 거주 확인서 요청, 거절. 부속 서류 문구 존재. 변호사 경유 요청 지시. 같은 문장들이 날짜와 함께 줄지어 있었다. 그날 저녁, 소나기가 짧게 퍼부었다가 개었다. 골목은 씻긴 것처럼 맑아졌고 감입의 초록은 더 짙어졌다. 준호는 빗물에 젖은 신발을 벗고 사랑채 문턱에서 양말을 꼭 짜냈다. 오늘 마지막 손님이 늦었네요. 예약은 지키는 게 예의인데 그는 못마땅함을 애써 숨겼다. 오래된 집에서 그는 외의를 많이 배웠고 이제 그 예의가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순간과 마주하고 있는 듯했다. 밤 9시가 다 되어 사랑채 불이 꺼졌다. 혜진이 대문걸쇠를 확인하러 나가려는데 외부문 쪽 골목에서 낮고 빠른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발걸음이 부딪혔다가 떨어졌다. 한 박자 뒤 옆집 할머니의 목소리가 불쑥 나왔다. 여긴 밤에 다니는 집안이야. 내일 낮에 와. 그 말에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혜진은 문간에서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며 손을 살짝 들어 인사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경계의 기류가 오갔다. 며칠 후 수연이 보낸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참고자료. 파일에는 공시된 재무정보와 업계 기사 몇 건이 첨부되어 있었다. 박준호, 법인 설립 3년차. 인천 프로젝트 지연 기사 링크. 브리지 파이낸스 관련 코멘트. 수연은 마지막 줄에 덧붙였다. 사실을 알아두되 엄마가 판단해. 다만 구조적으로 누군가의 서류가 필요해지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엄마가 아니길. 혜진은 노트북을 덮고 사랑채로 내려가 문틈을 한번 훑었다. 문지방의 나무결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 결은 오래 묵은 것을 닮았다.
쉽게 패이지도 쉽게 변색되지도 않지만 비가 잦으면 부풀어 오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저녁차를 우리는 동안 그녀는 지난달부터의 작은 장면들을 한 줄로 엮어보았다. 골목의 명함, 인천이라는 지명, 등기부의 활자, 상환이라는 단어, 거주 확인서, 그리고 장마 사이사이의 사과 쪽지. 그 사이에 끼워진 고백의 문장. 존경과는 다른 쪽의 마음, 마음과 사정은 악수할 수도, 등을 질 수도 있었다. 누구와 악수하고 무엇과 등을 질지 정하는 일은 결국 그녀의 몫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다. 의심은 불편함을 부른다. 그러나 불편함 없이 지키는 집은 없다. 그리고 펜을 놓았다. 사랑채 쪽에서 아주 낮은 소음이 스며왔다. 아마도 준호가 내일의 예약을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창을 반쯤 닫고 바람이 드나드는 틈을 손바닥으로 재어보았다. 틈은 있어야 하고 그 틈이 너무 넓어지면 집은 금세 차가워진다. 잠이 들기 전 전화가 한 번 울렸다 끊겼다. 발신 번호는 낯설었다. 부재중 통화 1, 혜진은 다시 걸지 않았다. 대신 알람을 하나 더 맞췄다. 내일부터는 사랑채의 문 열리는 소리와 닫히는 소리를 시간과 함께 기록할 생각이었다. 소리는 증언이 된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곧 소리 사이 어딘가에서 알아야 할 문장이 들려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장맛비가 물러가자 집은 마치 숨을 고르는 듯 조용해졌다. 혜진은 새벽에 일어나 찬물을 올리고 작은 수첩을 펼쳤다. 전날부터 시작한 기록이었다. 사랑채 문이 열리고 닫힌 시각, 발소리의 횟수, 전화통화가 바깥으로 이동한 시간, 낯선 목소리가 마당에 떨어진 순간들. 숫자와 짧은 단어들이 한지 위로 가지런히 놓였다. 기록은 감정을 낮추었다. 감정이 낮아지자 소리 하나까지 선명해졌다. 그날 오전 사랑채에서 낮은 말다툼 같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문은 닫혀 있었고 한지문 너머로 실루엣이 움직였다. 혜진은 마루 끝에 앉아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였다. 단어 몇 개가 수면 위로 튀어올랐다. 보증인, 명의자, 담보, 이번 주. 빨리 그 단어들 사이로 종이가 들리는 소리, 펜촉이 긁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짧은 한숨이 끼어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펴고 그대로 적었다. 오전 10시 42분 보증인, 명의자, 담보, 이번 주, 빨리. 점심 무렵 강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짧게 들은 단어들. 보증인, 명의자, 담보. 상담 가능할까요? 곧 전화가 왔다. 지금 다실에 있습니다. 올 수 있나요? 혜진은 우산을 접어 문간에 세워두고 골목을 내려갔다. 다실의 황동 주전자에서 김이 올랐다. 민석은 말보다 눈빛으로 먼저 묻는 사람이었다. 혜진이 들은 단어들을 천천히 풀어놓자 그는 메모장에 사각형을 그리고 화살표를 그었다. 이건 전형적인 단기 자금 압박의 언어예요. 누군가의 이름이 일시적 담보처럼 취급되는 순간이 오죠. 임대인이든 친한 지인이든. 당신의 집과 이름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가능성으로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위험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전 통지 해지서, 즉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한, 특약조항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경고서, 그리고 방문 연락 제한 공지, 서면으로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수령 확인을 남기세요. 또 하나, 내 집 관련 문서는 제 변호사 아베서만이라는 원칙을 문서로 재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집 출입 기록을 남겨요. 방문자 명부, 예약자 목록. 남에게 예의가 때로는 증거가 됩니다. 혜진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아니라 깊은 맛이 남았다. 만약 그가 솔직히 인정한다면요? 잠시 흔들렸다고. 흔들림 자체가 죄는 아니죠. 하지만 경계선은 시험용이 아닙니다. 민석이 잔을 내려놓았다. 결정은 당신이 합니다. 다만 결정을 지탱하는 문장을 미리 써두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의 돌바닥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문간에 다다르자 젊은 남자 둘이 사랑채 문 앞에 서 있다가 혜진을 보자마자 허둥지둥 인사했다. 박 사장님 찾습니다. 서류. 서명이 필요해서요. 혜진은 짧게 대답했다. 예약하셨나요?
이 집은 외약제입니다.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그들은 어수선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다 물러났다. 옆집 할머니가 멀리서 낮에 와, 낮에 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골목의 언어는 종종 경찰보다 빠르다. 오후 3시, 차 시간에 맞춰 준호가 올라왔다. 유자차 2잔 사이로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오전에 보증인, 명의자, 담보 같은 단어들이 들렸어요. 내 집과 내 이름은 그 어떤 가능성에서도 빠져 있어야 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준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제 문제는 제 이름으로만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른 프로젝트의 내부 정리였습니다. 선생님을 떠올린 적은 없습니다. 말은 정직해 보였지만 정직하다는 느낌도 결국 느낌이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다. 대신 새로운 원칙을 꺼냈다. 오늘부터 방문자 명부를 사랑채 입구에 두세요. 예약자 이름과 연락처, 방문 시간. 하루 전까지 목록을 저에게 공유하세요. 오후 5시 이후 방문은 금지. 낮 시간에도 소규모만. 나의 요청입니다. 준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가 자리를 찾았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작은 공책을 꺼내 항목을 적었다. 방문자 명부, D-1 공유, 17시 이후 금지. 그날 저녁, 등기 우편을 보냈다. 특약 재확인 및 방문 연락 제한 공지와 즉시 해지 가능 사유 안내. 문장들이 건조했다. 건조한 문장은 오래 견딘다. 봉투를 닫고 도장을 찍는 동안 혜진은 자신의 손이 아주 조금 덜 떨리고 있음을 알았다. 이틀 뒤, 오후 늦게 비가 다시 내렸다 그쳤다. 습기가 한 지문을 부풀렸다가 가라앉히는 사이 사랑채로 중년의 여자가 들어왔다. 차분한 코트를 입고 말끝을 둥글게 마무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예약자 명부에 이름을 적고 준호와 낮은 목소리로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몇 번 상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혜진은 안채에서 소금을 덜어 장독대 뚜껑을 닦으며 소리의 결만 골랐다. 끝날 때 그 여자가 마당을 건너며 불쑥 혜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깔끔히 정리하겠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저희라고 말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파트너, 투자자, 혹은 채권 관계의 누군가. 밤, 수연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엄마, 오늘 우편 도착 확인. 잘했어. 기록 계속. 혜진은 응이라고만 답했다. 더 쓸 말이 없었다. 대신 수첩을 펼쳤다. 7월 3일 10시 42분 보증인, 명의자, 담보. 15시 방문자 명부 요구. 18시 10분 중년 여성 방문, 상환 언급. 20시 등기 발송. 다음 날, 강민석이 대청에 앉아 서한의 표현을 한 줄 더 보탰다. 계약 목적 외 문서 요구 열람 시 임대인이 즉시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문구를 넣죠. 그리고 사전 통지 해지서 초안을 여기. 이름과 날짜만 적으면 됩니다. 그는 하얀 종이를 반 접어 건넸다. 접힌 선이 분명했다. 혜진은 종이를 끄덕이며 받아 서랍 안 깊숙이 넣었다. 오후, 준호가 명부를 들고 올라왔다. 내일자 예약 목록입니다. 손글씨는 반듯했다. 이름과 전화번호, 방문 목적, 예상 체류 시간. 표면은 정돈되어 있었다. 혜진은 목록을 받아 서랍 옆에 꽂아두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오전만 열어요. 네. 사흘째 되는 날, 햇빛이 비스듬히 대청을 스쳤다. 마당에서 감잎이 바람을 타고 뒤집혔다 돌아왔다. 그 정오 무렵, 문밖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호 씨, 전화를 왜 안 받습니까? 곧이어 다른 목소리가 눌러 앉았다. 여긴 주택가입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준호였다. 혜진은 문간에 나와 고개만 내밀었다. 두 남자의 표정은 날이 서 있었다. 준호가 그들을 사랑채 안쪽으로 들이지 않고 마당 앞발목에서 막았다.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업무상 이야기는 밖에서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시죠. 한동안 팽팽하던 공기가 옆집 할머니의 여긴 소리 지르는 곳 아니야 라는 말로 풀렸다.
그들은 투덜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문을 닫고 돌아온 준호의 얼굴에는 피곤이 어녀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혜진을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오늘 같은 일이 한 번 더 있으면 즉시 혜진을 통지할 겁니다. 나도, 이 집도 소리를 견디는 법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 밤, 혜진은 서랍을 열고 접힌 해지서 초안을 꺼냈다. 이름과 날짜를 아직 적지 않았다. 대신 펜을 들어 수첩에 또 한 줄을 더했다. 혜진은 벌이 아니라 구조다. 구조는 무너짐을 막는다 차는 식었고 바람은 북악산 쪽에서 얇게 흘러왔다. 집은 여전히 제 호흡을 이어갔다. 다만 그 호흡을 방해하는 기척에 더 예민해졌을 뿐이었다. 잠들기 전 전화가 울렸다 끊겼다. 부재중 통화 1, 미지의 번호. 혜진은 다시 걸지 않았다. 대신 현관의 빗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사랑채 쪽 창을 반쯤 닫았다. 틈이 있으면 바람이 드나든다. 틈이 너무 넓으면 바람이 소란해진다. 그녀는 틈의 넓이를 손바닥으로 재며 마음속에서도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경계는 물건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 이 집에서 오래 배워온 것처럼 다음 파문이 오면 그녀는 종이를 펼쳐 이름을 적을 것이다. 그리고 문을 닫을 것이다. 장맛비가 그친 뒤 며칠, 북촌의 아침은 유난히 맑았다. 돌바닥 사이로 물기만 얇게 남아 반짝였고 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맑은 소리를 만들었다. 혜진은 감나무 그늘 아래 소금물을 풀어 장독대 뚜껑을 닦다가 잠깐 간장 한 병을 가지러 골목 끝 슈퍼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 커브를 돌아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미끄러져 들어왔다. 몸이 먼저 반응하기도 전에 팔이 뒤로 확 잡아당겨졌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며 몸이 벽 쪽으로 스치듯 붙었다. 괜찮으세요? 박준호였다. 숨이 가빴고 그의 손바닥에는 얇게 긁힌 피가 맺혔다. 오토바이는 휘청이며 멈추더니 젊은이가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혜진은 자신의 심장이 먼저 크게 뛰고 조금 늦게 아픔이 따라오는 특유의 순서를 느꼈다. 괜찮습니다. 말은 나왔지만 무릎이 살짝 떨렸다. 마당으로 들어오자 준호가 조심스레 말했다. 잠깐만요. 사랑채에서 구급상자를 꺼내더니 손바닥을 물수건으로 닦고 연고를 발랐다. 붕대를 감는 그의 손놀림이 익숙했다. 혜진은 잠깐 그 손을 바라보다가 붕대 끝을 잡아주었다. 고맙습니다. 고마움과 함께 얇은 죄책감 같은 것이 따라왔다. 경계를 세운 사람이 도움을 받는 순간의 묘한 어색함. 그녀는 마음속에서 그 어색함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수첩을 떠올렸다. 11시 23분 골목 사고, 오토바이 팔 당겨 벽 쪽, 준호 손바닥 찰과상. 점심 무렵 강민석이 보내준 추가 특약 합에서 초안을 프린트했다. 문구는 명확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 등기, 도장, 인감증명 및 관련 일체 문서에 대해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열람 복사 사진 촬영, 이메일 송부어 메신저 전송을 금지한다. 임차인 및 그 관계인은 임대인 명의로 어떠한 보증 담보 대리 서명, 연대행위를 요청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위반 시 즉시 해지 및 손해배상, 종이의 흰면 위에 검은 글자가 빽빽했다. 혜진은 각주처럼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덧붙였다. 사적 금전거래 금지. 오후 3시 차를 올렸다. 준호가 붕대 감은 손으로 잔을 받았다. 이야기는 골목 사고에서 시작했지만 곧 문서로 넘어갔다. 혜진이 합의서를 내밀며 말했다. 오늘 아침 일을 계기로 더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문서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준호는 조용히 읽었다. 손가락이 문구를 따라 움직였다. 고개를 들었을 때 눈빛은 예의 그 차분함을 되찾고 있었다. 서명하겠습니다. 펜을 잡은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아까의 상처 때문인지 문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사인은 반듯했고 날짜도 또렷했다. 혜진은 서명된 종이를 투명 파일에 넣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오늘따라 더 단단하게 들렸다. 해가 기울 무렵 준호가 사랑채에서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오늘 밤 인천에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방문자 명부를 먼저 내밀었다. 내일 외약 2권 오전만입니다. 목록 미리 공유드립니다. 글씨는 여전히 반듯했다. 혜진은 명부를 서랍 칸에 꽂아두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은 외부인 출입 금지. 전화는 바깥에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가 캐리어를 닫으려다가 얇은 노란 봉투 하나가 끄트머리에서 반쯤 비어나왔다. 봉투 위에 볼펜으로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상환 D-2,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그 다음 호흡이 따라왔다. 혜진은 눈을 떼고 대신 간단한 말을 골랐다. 오늘은 비가 올 수도 있겠네요. 준호는 봉투를 매무새 바로잡듯 밀어넣었다. 외부에 비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저녁에 대문 앞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준호가 밖으로 나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담보, 보증 관련해서는 일절 협조 못합니다. 다른 경로로 준비하겠습니다. 혜진은 마루 끝에서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따라 적었다. 담보 보증 불가, 다른 경로 준비, 잠깐 안도의 여지가 생기는가 했지만 곧이어 다른 통화가 겹쳤다. 현금은? 네, 내일까지 일부 맞춰두겠습니다. 안도와 경계가 한 문장 차이로 출렁였다. 밤, 비가 정말로 왔다. 얇게 내리다 굵어졌다. 다시 얇아지는 비. 혜진은 대청에 앉아 다관의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불빛에 젖은 마당을 바라보는 동안 낮의 감각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팔을 잡아당기던 힘, 붕대의 감촉, 노란 봉투의 가장자리, 전화 목소리의 높낮이. 그 모든 것이 경계선 위에서 흔들리는 그림자처럼 겹쳐졌다. 그녀는 수첩을 열었다. 14시 55분 추가 특약 서명. 17시 20분 캐리어, 노란 봉투 상환 D-2. 19시 5분 통화 1, 담보, 보증 불가. 19시 27분 통화 2, 현금 일부 준비.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고 북악산 능선이 더 또렷했다. 준호는 약속대로 오전에 돌아왔다. 붕대는 새 것으로 갈아져 있었다. 그는 사랑채 안을 훑듯이 정리하더니 서랍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내 혜진에게 내밀었다. 선생님, 어제 제가 선을 넘을 뻔했던 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확인하실 자료 목록을 여기 적었습니다. 등기부, 명부, 모든 열람은 선생님 앞에서만. 그리고 제 개인 금전 상황에 대해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월별 현황을 공유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바로 중단하겠습니다. 혜진은 봉투를 받았다. 종이 한 장에 항목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열람시 사전 통지, 방문자 명부 D-1, 오후 17시 이후 금지, 금전 상황 월간 요약 요청 시 표면상 성실한 문장은 불안 위에 임시로 놓인 다리 같았다. 건너갈 수는 있으나 영구적인 다리가 아닌. 그녀는 짧게 말했다. 서류는 변호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월간 요약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이 책임지면 됩니다. 다만 내 집은 내 문장으로 지키겠습니다. 오전 외약 2권이 무사히 지나갔다. 외국인 부부가 마당의 매화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고요하다고 말했다. 준호는 그들에게 겨울 난방과 여름 습도 관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혜진은 안채에서 감자전을 부치며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 속에서 사랑채의 목소리들이 적당히 희석되는 것을 느꼈다. 오후, 강민석이 다시 들렀다. 합의서 잘 받았습니다. 서명도 확인,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요즘은 휴대폰보다 이런 게 낫습니다. 대화 동의가 필요한 자리에서는 테이블 가운데 놓고 시작하세요. 기록합니다라고 말해두면 더 좋고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저녁 얘기를 요청할 생각이에요. 생각했던 것들을 본인 입으로 정리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해가 기우는 시간, 혜진은 사랑채로 내려가 문을 두드렸다. 오늘 저녁 대청에서 잠깐 이야기합시다. 내일의 약속들을 정해야겠어요.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네라고 답했다. 그가 대청으로 올라왔을 때 혜진은 다광과 함께 얇은 흰 종이를 2장 꺼내 놓았다. 하나는 대화 기록 동의서, 다른 하나는 해지 통지서의 빈 양식. 준호가 자리에 앉자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오늘은 기록을 하겠습니다. 서로의 말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문장으로 지탱하기 위한 종이입니다. 준호는 종이와 다관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에 여러 감정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고마움, 두려움, 그리고 다짐. 그는 대화 기록 동의서에 서명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대청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한지 창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멈췄다. 혜진은 녹음기에 빨간 점이 켜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럼 시작합시다. 오늘의 말은 오늘의 빚이 되지 않도록. 그가 첫 문장을 꺼내 들기까지 몇 번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다. 혜진은 잔을 들어 한 모금의 온도를 확인했다. 집은 여전히 제 호흡을 하고 있었다. 다만 이제 호흡 사이에 들어올 문장들을 받아낼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만이 분명했다. 내일 어떤 종이에 이름을 적을지 결정하는 일도, 오늘 그 결정을 지탱할 기록을 시작하는 일도 모두 이 집의 주인의 몫이었다. 대청에 앉자 녹음기에 빨간 불이 또렷했다. 혜진은 먼저 종이에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적고 대화는 상호 동의하에 기록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말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관에서 따뜻한 차가 잔으로 내려앉는 동안 한동안 말이 떠오르지 않는 침묵이 흘렀다. 결국 준호가 먼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선생님, 제가 해야 할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무적인 것, 하나는 개인적인 것. 그는 시선을 한지 창살에 잠깐 걸치더니 다시 혜진을 바라보았다. 사무적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인천 프로젝트의 상환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제가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내부 메모에 선생님 댁의 주소가 적혔고 담보가치 비교표에 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 쪽 파트너와의 통화에서 보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름을 직접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 스친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도 압니다. 혜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적었다. 보증인 머릿속에 스침 잘못 인정.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마음입니다.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이 집의 호흡과 선생님의 호흡이 제 하루를 바꾸었어요. 그 마음이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선을 넘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바람이 스쳤고 녹음기에 작은 기계음이 한번 깜빡였다. 혜진은 잔을 내려놓았다. 박씨, 고마워요. 사실을 말해줘서. 그런데 우리가 세운 경계는 시험하는 데 쓰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 머릿속에서조차 가능성이 된 순간 이미 이 집과 나는 위험에 노출된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혜진은 미리 준비한 서류를 앞으로 밀었다. 내용 증명 양식과 즉시 해지 통지서 초안이었다. 오늘 대화의 기록은 내 결정을 지탱하는 장치가 될 겁니다. 나는 임대인으로서 그리고 이 집의 주인으로서 즉시 해지를 통지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세 가지. 첫째, 계약 목적 외 문서 열람과 내부 자료화. 둘째, 보증 담보 관련 논의의 발생. 셋째, 외부인의 소란과 사생활 침해. 특약 조항에 모두 해당합니다. 준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그는 침을 삼키고 기회를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혜진은 답 대신 녹음기에 또렷하게 말했다. 임차인의 요청에 대해 임대인은 특약 위반 가능성 및 신뢰훼손 사유로 거부한다. 그리고 다시 준호를 바라보았다. 다만 체류 정리의 시간을 일주일 드리죠. 오늘을 기준으로 7일. 보증금은 원상복구 확인 후 잔액을 정산해 돌려주겠습니다. 출입은 오후 5시 이전, 예약자 없는 시간대만. 방문자 명부는 매일 아침 공유. 방범을 위해 오늘부터 밤에는 사랑채 전등을 꺼두세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가볍지 않았다.
대화가 끝나자 혜진은 녹음기를 끄고 파일명을 날짜와 시간으로 저장했다. 강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녹음 완료. 즉시 해지 통지, 일주일 퇴거 여유. 내일 내용 증명 발송 예정. 곧바로 답장이 왔다. 좋습니다. 문장을 보내주세요. 내일 아침 등기 넣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강민석과 함께 우체국에 갔다. 내용 증명 봉투 3통, 임차인 본인, 임차인 법인 주소, 본인 보관용. 카운터에 도장이 탁 소리를 내며 종이에 박힐 때 혜진은 고개를 들었다. 북촌의 하늘은 맑았다. 돌아오는 길, 골목의 장독대 뚜껑에 햇빛이 번들거렸다. 일주일은 빠르게도 이상하게도 길게 흘렀다. 준호는 약속대로 저녁 시간대를 비웠고 방문자 명부에는 이름이 줄었다. 상자는 조금씩 줄어들었다. 책장 한 칸이 비고 좌탁 위에 묵향 족자가 먼저 내려졌다. 한 번은 외국인 손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며 여기 정말 조용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준호는 미소로 답했다. 그 고요를 지켜주신 분이 계셔서요. 혜진은 안채에서 그 말을 들었다. 고요는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결심으로 유지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퇴거 이틀 전 옆집 할머니가 대문을 두드렸다. 이사 간다더니 그래도 인사는 하네. 저 청년 어제 떡을 가져오더구만.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고맙지요. 고맙고 또 그뿐이지요. 할머니는 혜진의 눈을 잠깐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북촌의 연륜은 말없이 알겠다는 표정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날 오전, 사랑채에서 발소리가 잦았다. 상자 3개와 캐리어 하나, 그리고 종이봉투 몇 개. 준호는 바닥을 마른 걸레로 훑고 문지방을 한번 쓰다듬었다. 풍경을 떼어 손바닥에 올려보고 다시 걸었다. 그 순간마다 혜진은 문간에서 공간을 훑었다. 긁힌 자국이 없는지, 한 지문에 얼룩이 남지 않았는지 체크리스트를 한 줄씩 지워나갔다. 점심 무렵 준호가 대청으로 올라와 마지막 인사를 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이 집에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문을 여닫는 법, 소리를 낮추는 법, 그리고 선을 넘지 않는 법. 그는 잠깐 말을 멈추고 얇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열쇠 2벌, 출입기록 명부 원본, 그리고 어제까지의 정리 내용입니다. 혜진은 봉투를 받아 서랍에 넣었다. 수고했어요. 가는 길 조심하세요. 준호는 깊게 허리를 숙였다. 말없이 문턱을 내려서자 풍경이 아주 짧게 울렸다. 골목으로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한동안 햇빛 속에서 흐려졌다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문이 닫히자 집은 다시 한 박자 길게 숨을 내쉬었다. 혜진은 사랑채 안으로 들어가 빈 방을 천천히 걸었다. 남은 건 책장 자국과 좌탁이 놓였던 자리의 눌림뿐이었다. 한지문을 살짝 밀어보니 소리는 여전히 매끄러웠다. 대청으로 돌아와 다관을 올리고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즉시 해지 통지 8. 일주일 퇴거 완료. 열쇠 회수. 원상복구 확인. 보증금 잔액 이체 완료 예정. 숫자와 문장이 줄지어 서 있었다. 기록은 감정을 낮췄다. 낮아진 감정 뒤로 작은 파문이 잦아들었다. 오후, 강민석이 잠깐 들러 서류를 확인하고 갔다. 잘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리의 시간이에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리는 비우는 일이기도 하고 새로 채울 자리를 만들어 두는 일이기도 했다. 해가 기울 무렵 대문에 작은 우편물이 꽂혔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다. 흰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 실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필체는 알아볼 수 있었다. 혜진은 종이를 접어 투명 파일 뒤쪽에 끼워 넣었다. 불태우지도 집어넣고 잊어버리지도 않았다. 남겨둘 것도 지워둘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 적당한 자리. 밤이 되자 북촌의 바람은 가볍게 불었다. 사랑채에 불은 꺼져 있었고 대청의 등불만이 향을 빚었다. 혜진은 마루 끝에 앉아 마지막 잔을 따랐다. 집은 다시 제 호흡을 되찾고 있었다. 내일 빈 사랑채에 첫먼지가 앉을 것이다. 모레 그 먼지를 털며 새로운 생각을 꺼낼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문을 여닫는 권한이 여전히 자신의 손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손이 오늘도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었다.
퇴거가 끝난 지 사흘쯤 지나자 집의 호흡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사랑채 문을 열면 비워진 공간의 냄새, 마른 나무와 한지, 오래된 기름걸레의 잔향가 먼저 올라왔다. 혜진은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올 때를 골라 큰 청소를 시작했다. 낮은 좌탁이 있던 자리에 눌림, 책장이 기대고 있던 벽에 희미한 네모 자국, 문지방에 남은 먼지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며 천천히 걸었다. 창틀을 젖은 천으로 닦고 문살 사이사이를 솔로 털어내니 숨이 한결 트였다. 사랑채 안쪽 서랍을 비우다가 얇은 검은색 수첩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표지는 달아 가장자리가 부드러웠다. 망설임 끝에 펼치자 날짜와 장소, 짧은 문장들이 흩어져 있었다. 전주 처마의 그림자. 안동 기와의 무게. 페이지를 넘기다 한 줄이 눈에 박혔다. 여기에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머물 자리는 아니었다. 혜진은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수첩을 버리지도 곧장 서랍에 넣지도 않았다. 투명 파일맨 뒤쪽에 끼워 넣고 파일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남겨둘 것도 잊어둘 것도 아닌 사이 적당한 자리. 점심 무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중년의 여자가 문간에 서 있었다. 단정한 베이지 코트에 검은 우산, 말끝을 둥글게 마무리하는 사람이었다. 실례합니다. 저는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박준호 씨와 일했어요. 오늘은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혜진은 대청으로 모시며 차를 내왔다. 여자는 잔을 두 손으로 받쳤다. 준호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선생님께는 오만하게 들릴지 몰라요. 하지만 빚은 사람을 급하게 만들잖아요. 급함은 외위를 깎고 경계를 흐리게 하고 그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비치게 하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에서 지키려는 건 집의 호흡과 제 호흡이에요. 그게 먼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자는 작은 보자기 꾸러미를 내밀었다. 제주에서 가져왔다는 말린 귤 껍질이었다. 차에 타드시면 향이 좋아요. 그리고 짧게 허리를 숙인 뒤 더 말을 보태지 않았다. 골목으로 돌아서는 어깨선이 가볍지 않았다. 방문이 끝난 뒤에도 차에는 오래된 귤향이 올라왔다. 사람의 사정과 선택의 결과가 향과 맛처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퍼져나갔다. 그날 오후 강민석이 들렀다. 원상복구 확인서와 보증금 정산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제 사랑채를 어떻게 쓸지 생각해봐요. 민석이 찻잔을 받치며 말했다. 상업 임대 대신 마을 사랑방처럼 구청에 마을 공유공간 프로그램이 있어요. 등록만 하면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다고. 혜진은 수첩을 꺼내 메모했다. 종로구 마을 공유공간, 소규모 소음 기준, 야간 금지, 외부 간판 불가. 다음 날 그녀는 구청 문학과를 찾아갔다. 한옥 보호구역의 사용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공무원의 말은 간단했다. 외부 간판은 불가. 다만 내부 안내는 가능. 판매보다는 교류 중심. 야간 소음 금지. 최대 수용 인원 준수. 그녀는 종이에 체크박스를 만들었다. 내부 안내문, 예약제, 소음 기준, 좌석 수팔, 허가가 필요한 것은 따로 신청했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사랑채 한쪽 벽에 작은 종이를 붙였다. 마을 사랑방 차 한 잔, 책 한 권 오후 1, 4시, 조용히 문을 엽니다. 문밖에서 보이는 위치가 아니라 문을 연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자리였다. 첫날, 옆집 할머니가 떡 한 접시를 들고 들어왔다. 이런 건 원래 이웃이 먼저 쓰는 거지. 오후 2시쯤에는 초등학생 둘이 학교 가방을 메고 들어와 책 있어요? 하고 물었다. 혜진은 안채 책장에서 그림책 4권을 꺼내냈다. 방석 위에 아이들이 앉자 한지등 아래에서 색들이 더 따뜻해졌다. 이틀 뒤에는 동네 서예를 하는 노신사가 방문했다. 선생님 남편분이 서예를 하셨다 들었습니다. 가끔 붓글씨 보여드릴까요? 아이들한테도 좋고. 혜진은 웃었다. 다만 소리만 낮춰주세요. 그는 맞장구를 치며 먹을 갈아 가늘게 선을 내어 보였다. 붓끝이 한지 위에서 만들어내는 소리가 탁탁 아주 낮게 울렸다. 사랑채의 공기는 그 소리에 맞춰 다시 천천히 앉았다. 어느 날 오후 골목의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 바리스타가
팝업으로 드립 커피 향을 나눌 수 있냐고 물어왔다. 혜진은 조건을 말했다. 판매는 말고 나눔으로만. 소리 낮게, 향은 과하지 않게 그는 약속했다. 다음 주 수요일 드립 커피의 향이 한 지 4일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 향은 금세 사라지지만 향이 지나간 자리엔 사람의 온기가 남았다. 수영과의 통화도 달라졌다. 엄마, 사랑방 한다고? 너무 좋다. 수연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간단한 안내문 디자인해 줄게. 기부함도 하나 만들어. 돈을 받지 않는 대신 필요한 이웃을 위한 작은 상자. 혜진은 메모했다. 기부함, 사랑채 한쪽, 작은 상자, 공지문. 기부금은 동네 독거 어르신 반찬 나눔에 사용합니다. 주말, 수연이 올라와 함께 작은 나무 상자를 골랐다. 뚜껑 안쪽에 혜진의 글씨로 적었다. 소리 낮추고, 마음은 높게. 사랑채의 가구 배치는 조금 달라졌다. 좌탁 2개를 붙이지 않고 떨어뜨려 놓아 작은 원을 만들었다. 방석은 8개. 한지등은 밝기를 낮췄다. 문턱에 작은 대나무 발을 깔아 신발을 가지런히 놓을 자리를 만들었다.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는 말을 낮추면 바람을 더 많이 듣습니다라는 종이가 붙었다. 어딘가에서 본 문장이었지만 이 집 안에서는 새로웠다. 오후 늦게 카메라를 맨 남자가 문간에 서서 내부를 슬쩍 찍으려 했다. 혜진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여긴 집입니다. 사진은 거절합니다. 그는 미안하다고 웃으며 물러났다. 경계를 말하는 일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입안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이어서 작은 안내문을 한 장 더 붙였다. 촬영은 사전동에 사람보다 풍경을 먼저. 며칠이 지나자 사랑채의 소리는 다시 다른 리듬을 갖기 시작했다. 오전엔 고요, 오후 1, 4시 사이엔 책장 넘기는 소리, 느린 대화, 가끔 붓끝의 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웃음을 참고 내뱉는 작은 숨. 해가 기울면 다시 고요. 장독대 위에 앉는 햇빛의 길이와 방향, 한지문에 스며드는 공기의 속도가 사람의 발자국과 말의 무게에 맞춰 조정되는 듯했다. 집은 여전히 집이었다. 단지 집의 기능이 지켜야 할 것들 중심으로 서서히 확장되고 있었을 뿐이다.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 작은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다. 흰 봉투 안에는 얇은 종이 한 장, 고요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배운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필체는 차분했고 이름은 없었다. 혜진은 종이를 접어 역시 투명 파일 뒤쪽에 끼웠다. 불태우지 않는, 그렇다고 전면에 두지 않는 자리. 집안에는 그런 자리가 몇 군데 있었다. 기억과 용서, 경계와 연민이 어깨를 맞대고 앉는 곳. 밤이 되면 혜진은 수첩을 펼쳐 하루를 2-3줄로 적었다. 2시 10분 아이 둘, 그림책 읽기. 3시 5분 서에 노신사 획 보여줌. 3시 40분 커피 향 나눔. 촬영 거절 안내문 추가. 기록의 문장들 사이사이에 짧은 문장을 하나 더 넣었다. 사랑채의 소리가 돌아왔다. 느리고 낮게. 그 문장을 적을 때 그녀의 어깨에서는 한동안 내려앉지 않던 힘이 살짝 빠지는 듯했다. 창밖으로 북악산 능선이 어둠에 잠길 즈음 혜진은 마지막 잔을 따랐다. 사랑채 문은 닫혔고 대청 등불만이 얇은 원을 만들었다. 그녀는 내일을 위해 작은 목록을 썼다. 마을 사랑방 안내문 정식 인쇄, 기부함 감사문 붙이기, 구청 제출 서류 보완, 다음 주 그림책 목록 업데이트. 새로운 계획들은 과하지 않았다. 이 집의 호흡과 맞는 속도였다. 그리고 마음 한쪽에서는 아주 작은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언젠가 우편함에 또 다른 봉투가 꽂힐지도 모른다는 예감. 그러나 그것이 내일이든 한 달 뒤든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집의 문을 누가 어떻게 여닫는가, 그리고 그 문턱을 넘는 말과 소리의 높낮이였다. 혜진은 등불을 줄이고 문을 닫았다. 바람이 담벼락을 스치며 길게 흘렀다. 집은 자기 속도로 다시 숨을 쉬었다. 가을이 북촌 골목으로 깊게 내려앉았다. 단풍이 기와 위에서 천천히 바람을 타고 미끄러졌고 은행나무는 한낮의 빛을 받아 작은 황금 종이 조각처럼 반짝였다. 감나무의 잎맥도 굵어졌다가 저녁이면 어둠과 함께 얇아졌다. 혜진은 사랑채의 한지등을 한 톤 낮추고 마을 사랑방의 작은 안내문을 새로 인쇄해 붙였다. 내부 문틀 안쪽
문을 연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자리. 오후 1, 4시 조용히 엽니다. 책 한 권, 차 한 잔 촬영은 동해 후 풍경만. 구청에서 보내온 작은 우편물이 도착했다. 공유공간 등록증과 소음 수용 인원 기준이 적힌 안내문, 그리고 공동체 프로그램 우수사례 신청 안내. 강민석이 들렀을 때 혜진은 봉투를 펼쳐 보여주었다. 잘 됐네요. 민석이 웃었다. 다만 표창 같은 건 사람을 붐비게 합니다. 경계선도 같이 준비해 둡시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수첩에는 이미 추가 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예약, 외 단체 거절, 상업 촬영 거절, 안내문은 사람 눈높이, 말투는 낮게. 가을 사랑방의 리듬은 여름과 다르게 복층적이었다. 월요일엔 동네 노신사의 서예 시연이, 수요일엔 초등학생들의 그림책 시간, 금요일엔 젊은 바리스타의 향 나눔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골목 카페 사장이 찾아와 관광팀이 체험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조심스레 물었다. 유료로 운영하면 수익도 나고 홍보도 될 겁니다. 예약만 잘 받으면요.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집의 호흡과 합리의 속도는 종종 맞지 않았다. 혜진은 미소로 답했다. 여긴 수익보다 나눔이 우선입니다. 문턱을 낮추되 문은 아무에게나 열지 않으려 합니다. 작은 집은 작은 걸 해야 오래 갑니다. 그 말은 금요일 모임에서 공론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 서점 주인, 바리스타, 서예 노신사, 아이 엄마들이 둥글게 앉았다. 젊은 이웃 하나가 조심스레 다른 의견을 냈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도 오래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기부함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이런 곳은 외부에서 찾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주도해서 기준을 만들면 어떨까요? 조용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마을의 문턱을 너무 높이면 배제라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문턱이 없으면 집이 무너짐이라고 했다. 혜진은 끝까지 듣고 나서 말의 속도를 한 박자 늦췄다. 우리가 지키려는 건 소리의 높낮이와 서로의 숨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만 투명하게 모읍시다. 대신 이 집의 기준은 조용히, 작게, 오래입니다. 투어 그룹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수업이 필요하면 마을 사람 중심의 나눔으로 하고요. 이 기준을 넘어서면 이 집이 더 이상 이 집이 아닐 겁니다. 서예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핵도 그렇습니다. 길게 빼야 할 때가 있어도 부심은 너무 세면 종이가 찢어져요. 젊은 이웃은 한숨처럼 웃었다. 알겠습니다. 원칙이 분명하네요. 그럼 제가 신청서랑 안내문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기준으로. 그 다음 주 수요일,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 SNS를 보고 찾아왔다는 관광객 일행이 문간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며 촬영을 시도했다. 바리스타가 먼저 나가 공손히 손바닥을 살짝 들어 보였다. 여긴 집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담지 않습니다. 풍경만, 그리고 동해 후에요. 젊은 여성 하나가 사진 좀 찍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하려다 옆집 할머니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멈칫했다. 말을 낮추면 바람을 더 듣는다오. 지금은 말보다 바람이 더 좋아. 관광객들은 결국 웃으며 물러났다. 남긴 건 예의 바른 인사와 문턱을 넘어오지 않은 공기뿐이었다. 사랑방에 기부함엔 가끔 깜짝 편지가 들어있었다. 오늘 여기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겨울에도 열어주세요. 혜진은 감사문을 붙였다. 여기서 모인 마음은 동네 반찬 나눔으로 갑니다. 소리는 낮추고 마음은 높게. 주말이면 동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반찬 2-3가지가 배달되었다. 아이들이 작은 봉투에 맛있게 드세요라고 적었다. 가을 끝자락, 구청에서 공동체 프로그램 우수사례 선정 소식이 왔다. 작은 현판 하나와 함께. 현판을 어디에 둘지 잠시 논쟁이 있었다. 밖에 달자는 의견과 안쪽에 두자는 의견. 혜진이 결론을 내렸다. 문을 연 사람만 보게 합시다. 이 집의 상은 밖을 끌어들이기 위한 게 아니라 안을 정돈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현판은 사랑채 안쪽, 한지등 아래에 놓였다. 빛은 글자를 크게 만들지 않았다. 대신 자리의 의미를 또렷하게 했다. 그 즈음
우편함에 두툼한 흰 봉투 하나가 꽂혔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다. 종이를 꺼내 언폴디드 하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선생님. 종종 골목 저편에서 처마 끝을 봅니다. 다행히도 여전히 고요합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이 집의 숨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고마웠던 순간들은 더 많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갚아야 할 것들이 있고 한동안 더 바람처럼 살 것 같습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저는 이 집을 지나는 바람이 되고 싶습니다. 문턱을 넘지 않고도 온도를 흐트러뜨리지 않고도 여름엔 그늘을 겨울엔 담담함을 전하는 바람. 이번 생에서는 멀리서만 안부를 전합니다. 신뢰 많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름 대신 한 줄의 빛.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문장마다 숨이 고였다. 혜진은 한동안 종이를 펴놓았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접었다. 불태우지 않았고 책장 전면에 꽂지도 않았다. 늘 그렇듯 투명 파일 뒤쪽에 기억과 용서가 나란히 앉는 자리. 손끝으로 파일의 모서리를 쓸며 그녀는 마음속에서 짧게 말했다. 잊지 않되, 붙들지 않기. 가을이 저물 무렵 사랑방에 작은 다회가 열렸다. 동네 사람 20명 남짓이 순번을 나눠 들렀고 서의 노신사는 한 장의 종이에 숨자를 썼다. 바리스타는 커피 향을 한 번만 지나가게 했고 아이들은 그림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속삭이듯 읽었다. 혜진은 대청에 서서 짧게 인사를 했다. 이 집의 문을 연 지 오래되었습니다. 중간에 소란도 있었고 마음이 흔들린 날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말의 높낮이, 발걸음의 속도, 그리고 서로의 문을 여닫는 권한은 주인의 몫이고 그 책임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숨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끝나자 박수 대신 작은 응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났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을 감았다 뜨며 찻잔을 감싸쥐었다. 집은 덩달아 한 박자 천천히 숨을 쉬는 듯했다. 그날 밤 은행잎이 마당에 더 깊게 내려앉았다. 혜진은 사랑채의 등을 끄고 대청의 등을 조금만 남겼다. 마지막 잔을 따르며 수첩을 펼쳤다. 가을 작은 다회 말 낮게 숨같이 현판 안쪽 배치 편지 투명 파일 뒤 기준 조용히 작게 올해 문장을 적고 나니 어깨의 힘이 또 한 번 풀렸다. 문을 닫기 전 그녀는 문틀과 무늬 간격을 손바닥으로 가늠했다. 틈은 있어야 하고 너무 넓으면 바람이 소란해진다. 그 간격은 오늘도 적당했다. 바람이 담장을 스치며 길게 흘렀다. 북악산 능선은 윤곽만 남긴 채 밤으로 들어갔다. 내일 오후 1시가 되면 사랑채는 다시 조용히 문을 열 것이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누군가 붓을 들어 한 획을 쓸 것이다.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다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사이로 집은 자기 속도로 숨을 쉴 것이다. 혜진은 등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빗장은 정확히 제자리로 돌아갔다. 작은 소리 하나가 집 안 깊숙이 퍼졌다. 그 소리 위에 그녀는 조용히 마음을 얹었다. 오늘을 닫고 내일을 위해.